그 N이 뉴클레우스 퍼포서스 그래서 수핵이고요. 네, HIVD는 인터버테브라 IV가 그래서 네, 개념이 HIVD가 더 큰 거죠. 그렇죠. HIVD 안에 HMP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음, 그냥 섬유륜이 튀어나와서 이제 디스크성으로 뭐 신경이 눌리거나 해도 그 뭐 그런 경우에 HIVD라고 하고 수액이 빠져나와도 HIVD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수액이 빠져나온 건 이제 우리가 HMP라고 보통은 표현하고 있죠. 개념이 증상에서도 HIVD가 더 큰 차이가, 거죠. 네. 예, 증상에서도 차이가 좀 있나요? 증상에서 네, 어, 증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HMP는 수액은 우리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수액은 젤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젤 형태니까 얘가 튀어나왔을 때 뭔가 끈적하게 이렇게 신경에 들러붙는다든지 뭐 그런 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음, 떨어져 나오면 젤 형태니까 어,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벽 타고 얘가 흘러서 내려왔을 때 자연적으로 수술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HIVD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음, 그 수액이 퇴행화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좀 눌린다든지 그래서 섬유륜이 그 좀 뒤로 튀어나온 형태가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섬유륜 자체는 인대성 조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팽팽한 조직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면 뒤쪽 섬유륜이 그 우리가 구부정하게 약간 쭈글쭈글하게 튀어나와 있던 게 숙이는 동작을 하면 팽팽하게 펴지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감소할 수 있는데 수액이 튀어나온 경우는 우리가 숙이는 동작을 하면 그 압력 때문에 뒤로 더 겔이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적인 접근도 상당히 좀 그 다르죠? 다르게, 예, 네네네. 그러니까 어, 섬유륜이 튀어나온 거랑 그 수액이 튀어나온 거는 치료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음. 윌리엄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HIVD 그쵸. 쪽으로도 그러니까 윌리엄 가능한데, 같은 경우는 HIVD에 예전에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병원에서 허리 견인 치료를 하면 지금은 기계 자체가 이렇게 쫙 그 감압 치료기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당겨지던 기계 같은 경우는 어,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었는데 다리를 세워놓고 이 와이어 자체의 각도를 한 40도 정도로 그렇게 당겨요. 그러면 당기면 골반이 그 후방경사된 상태로 당겨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조직들, 섬유륜 자체 팽팽해지고, 후종인데도 팽팽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밀어 넣는다라고 배웠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섬유륜이 찢어진 상태로 수액이 나오고 있었다면, 당기고 있는 중에는 이제 그 압력이 줄기 때문에 수액이 빠져나오지 않지만, 이 당긴 이후에 이 수액이 빠져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트랙션 견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다리를 편 상태로 허리의 그 전만을 정상 전만 상태에서 이제 견인을 하는 게 훨씬 이롭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음, 우리 카톡으로 그때 조평호 선생님이 그때 질의를 하셨었죠? 네. 네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지난번 질문이 이렇게 이제 좀 네 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느냐? 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퇴행성 변화 사진은 이따가 이제 우리 오늘 그 디스크 질환 중에 이제,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사진을 제가 오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협착과 척추관 협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그렇게 질환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이, 그, 잠시만요. 이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뼈 요게 노란색이 그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스파이널 코드를 예, 척수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 얘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 이 공간이 이 동그란, 약간 삼각형처럼 돼 있죠? 이 구멍이 척추관입니다. 여기에 뼈가 차면, 이제 이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뼈와 위 혹은 아래 뼈 사이에서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신경이 빠져나오는 이 공간이 어,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이 추간공도 이제 뼈가 차요. 그러면서 좁아지면서 이제 이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신경 특히나 이제 우리가 요 신경을 너브루트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신경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그냥 우리 척추 협착 그러면, 어,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붙는다든지 그러면, 어, 바디가 협착됐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어, 상황 속에서 뭐가 협착됐다, 붙었더라, 뭐, 그걸 표현할 때 협착이란 용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신경이 눌리거나 하는 것들은 척추관 협착증이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은 음, 꼬부랑 할머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요즘은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죠?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가 유모차가 이제 의자처럼 이제 앉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진짜 짧게는 한 10m를 걷고 나면 아파서 아야야야 그러면서 이제 앉으세요. 이제 그게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자세고 이 할머니들이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좀 줄어들고 허리를 펴려고 하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척추관 협착증이죠.
그리고 우리 중추 감작과 만성 통증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중추 감작이 뭐냐? 우리가 이 통증이 유발되는 어떤 급성기, 어떤 염증성 반응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게 뇌에서 이제 그 억제성 그 기전들이 차단이 돼요. 그러면서 이 통증이 심한 통증, 아니면 예민한 통증들이 지속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게 중추 감작이에요. 이 중추 감작이 진짜 오래 지속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머릿속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그래서 뇌의 그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프로그램화돼요. 그래서 이 중추 감작 현상이 지속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 그 둔한 통증,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통증은 줄어들게 되지만 이 둔한 통증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성화된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추 감작이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만성 통증은 통증의 둔감성으로 뇌가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기전이 맞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연관통을 척추의 후각의 감각신경에 대해 뇌가 오인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냐? 어, 네, 뭐,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뇌로 갔는데 뇌에서 오해한 거죠. 근데 그게 맞고, 이제 우리가 연관통 그러면 보통 이제 연관통 하면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물리치료사들한테 연관통 그러면 이제 트리거 포인트에 의한 이제 리퍼드 페인 뭐 그게 맞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연관통이라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저겁니다. 내장기.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오면 뭐 왼쪽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게 이제 보통의 연관통이 되는데 음 내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뭐 담낭염이라든지 뭐 신장에 결석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뭐 오른쪽 그 어깨가 아프다든지 뭐 날개뼈 쪽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데 내장기 쪽에는 통증을 인지하는 리셉터 감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보가 어쨌든 뇌로 정보가 가는데 뇌로 척수 후각을 타고 척수 후각에서 뇌로 이제 신경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척수 후각에서 내장기의 정보도 같이 오고 뭐 우리 근골격계의 어떤 정보도 척수 후각으로 같이 와요. 그게 이 정보가 같이 뇌로 올라갔는데 뇌에서는 이 내장기 쪽 정보를 이 근골격계 쪽에서 온 정보들로 오인해서 이제 통증을 나타내게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리퍼드 페인 연관통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네. 오늘의 진도는 스폰딜로라이시스와 스폰딜로리스테시스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딜로라이시스라고 하면 분리증입니다. 그 분리증, 갈라진 거죠. 리스테시스는, 스폰딜로리스테시스는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어져서 앞쪽으로 밀리는 걸 스폰딜로리스테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스폰딜로라이시스를 보자면, 네, 여기가 이제 관절 간부라고 해서 여기가 좀 얇게 돼 있어요. 이 뼈에서 요 부분인데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고 좀 얇아요. 그래서 폭도 좀 좁고 그래서 여기가 잘 끊어질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위치가 이 위치가 뒤에서 보면 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요게 엑스레이에 보면 이제 갈라진 게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갈라진 거는 보이긴 한데 잘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요렇게 봅니다. 얘는 스카치 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 머리, 개 얼굴, 입, 개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엑스레이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카치 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져서 생긴 걸 분리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분리증의 원인은 어, 이 허리가 젖혀졌을 때 좀 그 부분이 취약해요. 어, 우리 이렇게 뼈가 있으면 뒤로 젖혀지면 여기 우리 파셋 조인트가 꽉 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얘들이 위쪽 파셋에서 아래쪽 파셋을 꽉꽉 누르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젖혀진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갔을 때 특히나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좁아진 부분, 그 부분을 협부라고 이제 파스 인터아티큘라리스라고 하는데 그 협부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자극되면서 골절이 생깁니다. 그게 계속 진행되면 점점 벌어지는 거고 요추 5번에서 흔하게 이제 끊어지면 요추 5번은 밑에 청골 자체가 청골의 베이스가 한 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앞으로 밀려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어, 이제 이게 이제 그 분리증이고, 물론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이제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청소년 시기에 과격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위험 요인, 그래서 연령이 이제 청소년기, 젊은 사람들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런 운동들, 과격한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허리가 신전, 뒤로 익스텐션과 신전과 회전이 반복되는 그런 동작들. 어, 여기는 없는데, 골프도, 골프 칠 때 자세가 허리 전만을 과하게 만들어요. 그죠? 약간 오리궁뎅이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좀 심하게 오리궁뎅이 딱 만들어 놓고 회전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허리를 최대한 회전을 안 시키고 하는 게 정석이죠. 골프를 치려면 허리 회전은 최대한 줄이고, 고관절과 골반의 움직임, 그리고 소라식, 등뼈의 움직임을 많이 주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많이 쓰게 돼요. 많이 쓰면
이제 그렇게 네, 문제가 생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골프 같은 경우는 4, 5번 영역에서 젖혀지는 게 좀 강하죠. 그래서 5번 분절에서 또 제일 많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네, 뭐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이게 유전적으로 이 가족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엄마, 딸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 모녀 간에 이렇게 분리증이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자주 봤어요. 그게 가족력이라는 게 유전적인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끼리의 어떤 자녀들은 특히나 딸은 엄마를 보고 자라잖아요. 아들은 아빠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습관들이 엄마의 습관을 답습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앉아 있거나 심지어는 양치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뭔가 누군가를 많이 닮았다, 뭐 비슷하게 한다, 뭐 이런 걸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습관들을 많이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하체가 유연하지 않으면 자녀도 하체가 유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하체가 유연한데 우리 아들은 하체가 안 유연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바디 프로필, 제 아들이 23살인데 큰 아들이 바디 프로필 막 되게 찍고 요즘도 닭가슴살 엄청 먹고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들이 천안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가 천안인데 네. 아직도 PT를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대학생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카드를 내놔라 그랬는데 카드 갖다 주기로 해놓고 아직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격렬한 스포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분리증이 오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어, 자, 보통은 앞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4, 5번 사이에서 지금 여기가 끊어진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까 오블릭 사진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벌어지면 이제 여기 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 갈라져 있잖아요. 벌어지면 이 라테랄 뷰에서도 잘 보입니다. 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라테랄 뷰에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허리 사진을 찍으면 전후면 사진과 측면 사진 두 장만 찍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시리즈로 해서 네 장을 찍거든요. 오블릭 이쪽에서 사선으로 찍고 이쪽에서 사선으로 찍고. 그런데 그 사선으로 찍는 건 분리증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청골이 베이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는 갈라지고 얘가 미끄러져서 내려오게 돼요. 어, 이 뼈 보면 여기 보면 자 5번 뼈죠. 얘가 4번이에요. 4번이 5번, 4번 요만큼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자 얘가 4번이에요. 얘는 3번이죠. 요거 잘 보세요. 4번 뼈가 앞으로 밀리면 당연히 3번 뼈는 4번 뼈 위에 있으니까 3번 뼈는 4번 뼈 따라서 가요. 그죠?
그죠? 3번 뼈는 뒤에가 안 끊어져 있죠. 안 끊어져 있으니까 3번 뼈 SP는 그대로 앞으로 가겠죠. 근데 4번 뼈는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디만 앞으로 갔고 SP는 L5하고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분리증이 있거나 이게 특히 이렇게 전방전이가 된 사람들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 쏙 들어간 걸 전방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보면 아 조금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3번이에요. 그죠? 그 위에 뼈가 밀려간 뼈 따라서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하셨죠? 네,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흔히 이거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보지 않고 내가 하셨습니다. 그 환자들 허리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딱 보이면 아, 여기 전방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아랫뼈, 그 뒤로 리버스로 아랫뼈, 하겠습니다. 이거. 네? 날개뼈 바깥으로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 아, 네. 네. 제가 음속을, 네. 자, 4번 뼈 위에서 이제 3번 뼈가 밀렸을 때 그렇게 되고, 어, 그 옆에 왼쪽 사진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보여요. 그죠? 음, 뒤에 가면 또 있을라나? 네. 자, 스폰딜로리스테시스 전방전이증이에요. 전방전이증은 그냥 분리증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증이 벌어진 걸 전방전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론 이제 퇴행성 전방전이증도 있어요. 퇴행성 전방전이증은 뒤쪽에 협부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 디스크 디스크는 수액과 섬유륜으로 돼 있죠. 그러면 수액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는 퇴행화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퇴행화됐을 때 수액 수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수액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섬유륜만 남아있어요. 섬유륜은 테두리죠. 인대가 한 10장 정도 인대가 딱 싸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팽팽하던 애가 푹 꺼졌어요. 그러면 얘는 이 인대는 섬유륜은 쭈글쭈글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흐물흐물한 상태가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겠죠. 막 움직이는데 L5나 L4가 아래 분절이 바디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져 있으면 그거 따라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서 어디까지 밀려요? 섬유륜이 팽팽해지는 위치까지. 자, 얘가 납작해지면 양쪽에서 호떡 꾹 누르면 툭 튀어나온 것처럼 돼요. 근데 그렇게 있기만 할까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점점 밀려서 안 흔들리는 위치까지 가요. 쭉. 그러면 얘가 요렇게 있다가 호떡 눌리듯이 할 땐 요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밀리면서 팽팽해지면 얘가 간격이 좁아지면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간 만큼 좁아져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자, 여기 요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수액이 있겠죠. 자, 수액이 있고 섬유류는 이렇게 한 막 이 인대 조직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건 수액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수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얘가 납작해지겠죠. 위에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온 만큼 얘는 흐물흐물, 쭈글쭈글, 그죠? 그러면 이 뼈가, 위에 뼈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막 움직여요. 근데 얘가 지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기울어진 거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밀려. 어디까지? 얘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착, 이렇게 팽팽한 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아까는 쭈글쭈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밀리면서 팽팽해져요. 팽팽해진 만큼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퇴행성으로 그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린 것도 전방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근데 그거는 이제 퇴행성 전방전이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그 인경희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김준 선생님 지금 어, 화면을 안 켜고 계세요. 뭔가 다른 걸 하고 계시나요? 수업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교수님, 저는 이은주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카메라가 오늘 안 뜨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수업, 네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다음에 설정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예. 제가 저도 이렇게 해드릴 집중하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테시스는 분리증이 심해진 상태라고 이해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테시스의 타입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타입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그레이드를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레이드를 안 나. 자, 얘가 아, 네, 밀린 양을 보고, 여기서 볼까요? 이제 아랫분절에서 이렇게 그으면 요만큼. 그래서 이 양을 보고 우리는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얘는 이제 파셋 자체가 밀린 거죠. 이건 선천적인 거고, 보통 우리 이제 분리증은 요거죠. 그래서 분리되면서 이 밀리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게 심해지면 이제 요렇게도 되는 거죠. 밀려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심해진 상태. 이건 퇴행성 변화인 거죠. 제너레이션 적혀 있죠. 이게 퇴행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뭐 뼈에 이제 종양이 있다든지 해도 그럴 수 있다고는 합니다. 이게 병적으로 생긴 것들. 이거는 외상성, 퇴행성. 일반적인 우리 혀부의 끊어진 건 이제 이스미스,
네, 뭐, 그게 협부를 의미합니다. 이제 요, 네. 얘는 이제 이 협부 자체가 늘어난 거죠. elongated, 늘어났다. 그래서 늘어나면서 이게 뼈 자체가 그냥 늘어난, 골질 자체가 늘어난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이렇게 5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분리증 있는 사람은 살찌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분, 여기, 너무 흐린데, 여기 갈라져 있습니다. 2개가 갈라져. 제 환자였어요. 그래서 5번이 밀리고, 4번도 밀리고. 얘들 되게 좁죠? 근데 그 위에 보세요. 엄청 넓죠? 네. 밀리면서, 밀리면서 낮아져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팽팽하겠죠. 이렇게는. 네. 네. 아, 그레이드가 여기 있었네요. 리스테시스 그레이드를 이제 뭐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보기 어렵고요. 어, 이 정도 되면 그냥 수술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술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분리증이 심해지면 허리를 그냥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퇴행성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퇴행성 변화의 특징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 다음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러면 분리증 있는 사람이 전방전이 있는 사람이 퇴행성이 진행이 됐어. 그러면 앉아 있다가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야 돼. 바로 허리를 못 펴요. 음. 그래서 어, 그 전에 알던 70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 공중 화장실에서 못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1시간 동안 공중 화장실에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하겠다고 그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네. 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 매뉴얼 그 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존적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 반응들을 할 수는 있는데 꼭 필요한 수술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 반카트 손상이라든지 슬랩 뭐 이렇게 해서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 같은 관절순이라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찢어지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 10년쯤 전에 10한 2, 3년쯤 전에 어떤 정형외과 의사랑 제가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관절순 손상을 가지고 제가 그때 막 우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근육을 트레이닝해서 관절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그래서 결국 정형외과 의사랑 저랑 뭐 합의는 못 봤어요. 그분은 계속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때는 뭐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막 찾아봤죠. 그리고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우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네. 저도, 네. 10년 이전에 뭐 그런 실수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드 2 정도까지는 우리가 임상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은 흔하고요. 네. 음. 그래서 그레이드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 결국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더 나이가 들어서 코어나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결국은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그 수술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춰보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중에 지금 거의 한 10년째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 앞에 사진에 있었던 분이십다. 아, 요 왼쪽에 있는 분이 네, 그분이시 싶습니다. 그래서 10년째 오고 계세요. 오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오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씩 거의 1년 가까이 안 와도 뭐 간격을 좀 더 넓히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받으면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점점 뭐 간격을 넓혀서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그분은 뭐 실비 청구 같은 걸 하진 않죠. 그래서 실비 청구 안 하고 이러면 사실 좀 미안하긴 해요. 저 30분에 12만 원이잖아요. 좀 과하게 병원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오늘 조금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이 막 우겨서 본인은 제가 30분에 12만 원이고 50분에 2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너무 힘들다. 난 50분 하겠다. 그래서 받으려면 받고 그래서 50분에 12만 원이었는데 남자분이 예약을 30분짜리를 예약해놓고 오늘 와서 갑자기 50분짜리 한다 해서 내가 얼마 속이 상했는지 그 좀 네. 약간 이 실비가 되니까 나는 이걸 받을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돈이 걸려 있는데 열심히 했죠. 네. 네. 제가 거기서 제가 45%를 제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 얘기 하다가. 네. 그래서 우리 그레이드 1, 2는 이제 자주 볼 수 있다. 2는, 올해 나이가 좀 더 되면 이제 수술해야 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못 버텨요. 자, 위험 요인. 뭐, 이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추의 각도가 이제 전만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각도가 이렇게 꺾이죠. L5 세이크럼 자체가 35도예요. 보통은 세이크럼이 그 정상 베이스 각도가 35도인데 얘가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L5도 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L4도 L5 때문에 앞쪽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L3는 가장 수평을 유지하고 제일 앞쪽에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래쪽 등이 구부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하고 50대 이상 요즘 군대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각 잡고 있는 경우 잘 없다고 해요. 근데 네, 뭐 요즘 군대는 캠핑 같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각 잡고 뭐 얼차려주고 이런 건 없고. 근데 어 좀 나이가 있는 연식이 있으신 분들 이제 이대용 선생님 군대 각 잡고 있었죠. 네. 네, 그쵸. 이대용 선생님 어, 정도 되면 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양반다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양반다리 문화 지금은 근데 그 문화가 많이 줄었죠. 의자 문화로 많이 가고 있지만 양반다리 문화 자체가 양반다리를 딱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전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스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유지한 상태에서 있으면 못 버텨서 점점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가요. 그래서 허리가 뒤로 밀리면서 이 특히나 그 허리 상부 요추 부분, 소라시 흉추 하부와 상부 요추 부분이 약간 구부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원래 그 등뼈의 카이포시스 후만의 정점이 중간 부분이라야 되잖아요. 중간 부분이라면 이제 뼈가 12개니까 12번까지 있으니까 뭐 7번이나 뭐 5번에서 7, 8번 정도 사이가 불룩해야 되는데 그 아래쪽 부분이 불룩한 경우들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부 요추 L4, 5, S1 이 부분은 이 과한 전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rum바의 앵글 자체가 이 그 분리증이 있는 그 위치가 보통 4 또는 5잖아요. 5가 가장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더 잘 밀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펠빅 인시던스는 그냥 골반이 전만되어 있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펠빅 인시던스 각도 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막 되게 좀 복잡해요. 그 엑스레이에서 그 고관절에서 뭐 그 피머 대퇴골두의 가운데 엑스레이 딱 찍으면 대퇴골두가 두 개가 딱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겹쳐지지 않아요. 그럼 두 개의 사이에 가운데를 잡고 뭐 이렇게 뭐 선 긋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앞에 전상장골극 ASIS와 뒤쪽에 후상장골극 PSIS의 각도를 보는 게 가장 쉽죠. 네. 그 각도가 커져요. 보통 이제 정상 각도가 한 뭐 5도에서 10도 정도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건 정상 각도로 보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ASIS와 치골 결합이 일직선된 위치를 보통 이제 정상 위치, 정상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 뉴트럴 포지션에서 ASIS는 PSIS보다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전망각이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인대가 느슨한 경우, 네, 느슨한 인대는 이제 우리 릴렉신 호르몬 기억나시죠? 그 릴렉신 호르몬은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어,
나오는 호르몬으로 리가멘트를 이제 인대를 느슨하게 그냥 훅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천장관절과 치골결합이 벌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대. 얘들이 출산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릴렉신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신하면 배가 나오면서 전만이 심해지는데 이때 그 임신한 분이 이 분리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많이 심해질 수 있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 복부 비만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남자들은 보통은 어 결혼하고 나면 살이 찌잖아요. 네, 결혼하고 나면 초반에 살이 찝니다. 나중에 살이 빠져서 그렇지.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그 살이 찌고 또 이제 남자들 한 50대 아니면 40대에서 50대쯤 막 이렇게 사회생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복부 비만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분리증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리증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이어트 신경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허리를 과하게 젖히면서 회전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 이제, 이 분리증이 끊어지면서, 협부가 끊어지면서 분리증이 생기고, 그게 밀리면서 리스테시스가 과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유념해야 될 거, 이제 청골각, 요추 전man각. 청골, 이렇게 청골이 있으면 이 각이 수평면에서 요 각이 청골각이라고 합니다. 세이크랄 앵글이라고 합니다. 세이크랄 앵글, 청골각. 그래서 이 각도가 한 35도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보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오리처럼 걷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큰 사람들이 골반이 큰 사람들이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이크랄 앵글 자체가 커요. 어, 자,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꼬리뼈 요렇게 됩니다. 지금 자, 이게 S1인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앞쪽이 길게 그렸어요. 뒤쪽 짧게. 근데 S2는 앞뒤 길이가 똑같죠?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런 사람들이 이 각이 커져요. 이 각도. 자, 세이크랄 앵글 각도. 자, 이 각도랑 이 각도 비교하면 어디가 커요? 얘가 크죠? 이게 당연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보통 90도가 정상, 90도에서 막 길게는 한 100도까지 되긴 하는데, 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이 커져요. 그래서 얘는 정상인데, 얘가 정상이라는 건, 어, 요추의 전만 각도는 얘부터 시작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만 각도 자체는 정상인데, 얘가 커요. 그래서 골반이 넓은 사람들이 얘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각도가 큰 경우들. 골반이 넓은 사람들 왜 넓을까요?
한참 성장하는 사춘기 시절에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골반이 넓어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엉덩이 크다잖아요. 그런 얘기, 네. 저희 때는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아니었거든요. 시험 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등급이 매겨져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겠죠. 저희 사이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가 공부, 제가 포항이니까 포항여고가 공부 제일 잘했어요. 포항여고 학생들은 다 엉덩이 크다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요 각도가 커져요. 네. 그래서 엉덩이 자체가 커지는 경향. 이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꼬리뼈잖아요? 꼬리뼈에서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붙어요. 펠빅 플로어라고. 여기에 치골 결합이 이쪽에 있고, 그러면 얘가 꼬리뼈 있는 부분이 뒤로 가니까 이 코어, 펠빅 플로어 얘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골반 바닥 자체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산은 잘해요. 네.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전만이 심해지면서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고, 그러면 뒤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얘가 밀리면서 낮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쪽에서 신경들이 이제 어딘가에 자극돼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통, 자골신경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아까 튀어나온 부분 얘기했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10년째 저한테 오는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 보면 이게 요추 5번 극돌기, 4번 극돌기, 3번 극돌기가 이만큼 앞으로 가 있죠. 요만큼, 요만큼. 네. 뭐 잘못 끈 겁니다. 네. 이렇게겠죠. 그래서 여기 밀린 만큼 여기가 앞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서 그 위에가 움푹 들어가 있으면 전방전이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방전이는 요 튀어나온 뼈가 전방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척추관 협착증. 이 사진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진인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 허리에 이 허연 거 보이죠? 점같이 찍힌 거 보이세요? 여기 요런 거 엄청 많죠? 이거 이걸 피내침이라고 하는데 침이에요, 침. 몸에 심어 놓는 침. 그 금침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금침 많이 맞고 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제가 이분 처음 치료할 때가 이분 나이가 50 정도 됐을 땐가? 그랬는데 이분이 30대가 되기 전에 금침을 이렇게 맞았대요. 50대에 지금 이렇게 납작해져 있죠. 이 간격보다 엄청 좁죠.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맞았겠어요. 피부 안에 그 금침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주파 치료하면 절대 안 돼요. 고주파는 원리가 전자레인지 원리예요. 전자레인지.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음극과 양극이 순간 엄청 빠르게 음극과 양극이 바뀌면서 이온들이 확 흐르면서 이제 흔들리면서 이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 쇠붙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 인덕션도 전자레인지 원리랑 같은 거예요. 인덕션은 용기가 쇠붙이로 된 용기를 쓰면 더 잘 끓죠. 그래서 어, 나중에 전자레인지 안에 숟가락 한 개 넣어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네. 숟가락이 빨개질 거예요. 네. 막그 은박지가 들어가도 막 튀어요. 불똥 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고주파 치료하면 고주파가 전자레인지 원리로 심부를 달구는데 이런 분들 하면 열 집중 현상이 여기 심해 열 집중 현상이 생깁니다. 궁금하면 금반지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제 금침 맞은 사람들을 잘 보기 힘들어요, 요즘은.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그 임상 초년차 때 제가 2000년도에 물리치료사가 되었는데 그 시기에는 이 물리치료실에서 고주파를 할 때 꼭 물어봤어요, 환자들한테. 금침 맞은 데 없죠? 하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물어요. 아, 묻는 사람은 안 맞은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까만색이 우리 추간공이에요. 인터버테블 포라멘 그 추간공. 추간공이고 엑스레이에서는 그냥 우리가 얘가 이제 퇴행화가 되면 이게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약간 단추구멍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이게 뼈가 차요. 뼈가 차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죠. 요걸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퇴행성이 이만큼 진행된 거로 치면 골극이 작은 편에 속해요. 요게 다 골극인데 보통 이제 노인층 그러니까 스테노시스 그러면 그냥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돼요. 꼬부랑 할머니, 노인층. 그래서 이 디스크 안에 퇴행성이 진행되어서 눌리면 디스크가 섬유름이 볼록 튀어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 자,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훨씬 좁아요. 그죠? 여기 원래 수액이 있어야 되는데 수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어. 빠져나가서 납작해진 만큼 얘는 호떡처럼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 부분이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인데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에서 이만큼 튀어나왔어. 엑스레이에는 안 보이지만 요만큼 튀어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신경이 이 아랫부분은 못 가겠죠. 여기로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거나 허리를 돌리거나 하면 신경이 이 구멍 사이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 심하면 이게 슥슥 부딪히겠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제가 잘 표현하는 방법이 피부를, 자,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요. 부드럽게, 제가 30분 동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피부 괜찮을까요? 난리 나겠죠? 그냥 벌건 정도가 아닐 거예요. 3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 근데 여기 이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신경이 여기가 좁아져서 뭔가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는 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경이 부어요. 염증이 생기면 붓거든요. 신경도 부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공간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태가 심각한 통증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그 신경 차단술, 블락, 여기에 스테로이드 같은 걸 놔서 신경의 염증성 반응을 억제시켜요. 그러면 신경이 부어 있는 게 좀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걸어 다니거나, 그래서 걸어 다니고 하면 허리가 전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걷다 보면 점점 자극받는 거죠. 그래서 걸으면서 악화될 수 있고, 그 정도 보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게 다 뼈가 차는 거예요. 여기도 뼈가 차서 이렇게 뼈가 차서 이게 멀쩡한, 이게 추간공이죠. 추간공이고 이게 척추관이에요. 얘가 이제 뼈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뼈가 차는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차면서 이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상에서는 이게 두꺼워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 보면 되게 지저분하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지저분한 건 엑스레이상에서 볼 수는 없어요. 엑스레이상에서 막 지저분하게 된 게 아니고, 엑스레이상은 그냥 얘가 두툼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요게 골극이에요, 요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요런 게 튀어나와요. 요렇게, 여기 뼈가 이렇게 자라고, 밑에 뼈가 자라죠. 서로 붙어요, 나중에. 골극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스퍼라고 얘기합니다. SPUR, 스퍼. 아니면 오스테오파이트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퍼, 골극이라고 합니다. 자, 25년 10월 1일 어제 환자입니다. 어제 환자죠. 깨끗한 척추입니다. 그래서 26세 여성의 척추고요. 67세 여성의 척추를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두 개를 비교할게요. 오른쪽이 여기니까 앞에서 뒤를 보고 있는, 이거는 AP 뷰라고 합니다. 앞에서 뒤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왼쪽에 위장이 있죠? 위장이 왼쪽에 있어서 위장에 있는 가스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스를 보고, 아, 왼쪽이 여기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가스 보이죠? 쉽죠? 네. 그리고 변이 형성되는 부분이 왼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분
퇴행성이 엄청 심하죠. 여기 간격도 그렇고, 이렇게 골극들이, 이렇게 골극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퇴행성 변화를 차트에 적을 때는 multiple degenerative change, 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골극을 우리가 이렇게 뼈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제, 저희 병원에 있는 제 옆에 있는 그 김군이라고 부르는데 뼈를 이렇게 옆에서 찍었습니다. 아까 그 여성분입니다. 똑같은 사람 사진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이분 디스크 간격 그리고 이 추간공 사이즈를 보세요. 자, 여기에 뼈가 이렇게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정상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 퇴행성이 진행되면 골극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요렇게 여기만 앞에만 골극이 생기는 게 아니고 뒤에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뼈가 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여기 L4-5 사이 추간공 사이즈 보세요. 이 사람 L4-5 추간공 사이즈 엄청 차이 많이 나죠? 추간공이 요만해졌어요. 뼈가 자라서 차요. 이만큼, 이만큼 찬 거예요. 뼈가. 이 얍시리한 뼈가 두툼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 오블릭. 자, 사선으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개 머리, 귀, 주둥이, 다리, 앞다리, 뒷다리. 그게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예.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여기가 이제 스폰딜로 리스테신스는 여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사진은 이제 퇴행성 변화를 지난번 조평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느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네. 어제까지 요즘 제가 내년도 강의를 중에 여성 건강 쪽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강의로 작성한다고 요즘 이제 골반 쪽은 끝났고 부인과 쪽, 지금 브레스트 쪽 막 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왔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목이 아파서, 근데, 견갑거근 쪽이 엄청 많이 아파서, 간호사인데, 어, 직장에 갈 때 그 조그만 폼롤러랑 땅 공부를 항상 들고 간대. 그래서 일하다가 아프면 그걸로 계속 마사지를 하고, 근데 봤더니 어깨가 굉장히 처져 있고, 보통 이제 갑상선 수술하면 여기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상선 수술을 22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목에 갑상선 수술 한 적이 없어서 물어봤죠. 갑상선 수술 어떻게 했냐고. 그냥 로봇 수술로 하셨다고. 로봇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가슴 쪽에서 유두 쪽이랑 또 옆쪽으로 이제 네 군데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뚫어서 로봇 팔이 이제 이렇게 가상선 쪽으로 가서 그렇게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수술하는 게 한 3, 4시간 수술을 하는데 수술한 뒤에
봤더니 가슴 쪽이 새까맣게 부어가지고 새까맣게 멍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이제 그러면 이 가슴 쪽이 염증 반응이랑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 막 엉켜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풀어줘야 돼. 네. 그래서 그 푸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풀으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너 이제 소흉근하고 대흉근 갈라주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해주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쳤죠. 이게 소흉근이 짧아지면 어깨가 처지거든요. 네. 네.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딴 길로 자꾸 새서. 네, 어쨌든, 뭐, 네. 스폰들로리스, 지금, 뭘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죠? 네. 어쨌든, 퇴행성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자, 반대쪽. 그러니까, 사선으로 사진을 찍으면, 요렇게 사진 찍고, 요렇게도 찍는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디스크 간격도 볼 수 있고, 그죠? 납작해진 걸. 이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멀티플하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걸 스퍼라고 보통 이제 스퍼. 그래서 스퍼 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골격화됐다. 뭐.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이제 오스테오파이트라고도 합니다. 네, 스테노시스. 지금 33분인데 우리 쉬지 말고 50분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디스크 높이 감소되고, 이제 뭐, 이, 납작해지면서 뒤에 추간공들 쪽에서 이제 뼈도 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황색 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섬유화되고, 뭐, 이제 붓는다는 거죠. 비유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파이트, 골극, 스퍼 포메이션이 형성됩니다. 이게 섬유륜의 종말판 쪽, 이제 바깥쪽 테두리, 그쪽이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뼈는 어떻게 자라냐면, 우리가 골막이 있어, 골막. 뼈에 막이 있잖아요. 골막을 이렇게 당겨지면, 골막 부분이 당겨지면, 여기 뼈가 차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하는 중에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이 강한 시기에 왜, 왜 강해지냐면 상대적인 거 뼈가 자라는데 대퇴사두근 길이가 빨리 안 늘어나고 그 시기에 축구 많이 차고 하면 대퇴사두근 자체가 키가 뼈가 자랐는데 대퇴사두근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짧아져요. 그러면 대퇴사두근이 붙는 자리가 앞쪽 경골 무릎 아래쪽 그 슬개 인대가 붙는 슬개건이 붙는 자리에 대퇴사두근이 붙는데 대퇴사두근이 슬개건으로 돼서 이 경골 앞쪽에 붙잖아요. 그래서 경골 앞쪽이 이 슬개 인대가 대퇴사두근이 힘을 쓸 때마다 이렇게 당겨져요. 당겨지면 뼈가 차요. 그래서 무릎 아래쪽이 뼈가 툭 튀어나와요. 얘들 무릎 꿇는 동작을 못 하는 거죠. 딱딱한 데서. 이걸 오스구슐레터 증후군이라고. 또는 아킬레스 건 쪽이
막 긴장도가 되게 높아지면 이 뒤꿈치에 뼈가 차서 뒤꿈치가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우리 몸에 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차는 이유들은 뭔가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뼈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척추관이 척추관 중심부 쪽이 뼈가 차면서 이제 이 좁아지고 그래서 뭐 신경근 혈류들이 또 이제 압박을 받는다. 협착증 이제 퇴행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이제 완전한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 퇴행성으로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 10대 후반부터 우리 몸은 퇴행성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20대 초? 인간이 완전한 성장을 하는 시기는 25세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완전한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서 5배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인간은 25세가 완전 성숙한 상태면 125세가 노년기, 평균 수명이 125세가 되어야 된다. 모든 동물들이 5배를 사는데 인간만 5배인 125세를 못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뭐 우리 어쨌든 제가 어릴 시절보다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20년은 더 젊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다양한 연령대가 지금 여기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50대라고 생각하시면 본인 나이에서 한 20살 정도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김민준 선생님 왜 그래 웃어요? 김- 네. 김민준 선생님은 지금 20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살면 됩니다. 네. 네, 저는 31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얼라이먼트 하면 이제 여기서 뭐 퇴행성 전방전이 이제 이 밀린다 그랬죠. 퇴행화되면서 납작해지면서 밀리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청골 경사가 이 청골의 경사진계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운다든지. 당연히 층만 있으면 자, 어, 이 뼈를 볼까요? 여기서 이분이 층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층만이 있으면 여긴 좁아지죠. 좁아진 부분은 더 많이 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눌리면 더 빨리 그 부분은 퇴행성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디서? 파세 조인트 쪽에서. 눌리는 쪽 파세 조인트가.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호브랑 할머니들은 오래 못 걸어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못 걷습니다. 네, 비만 당연히 이제 뭐 비만이 심하면 전만이 증가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퇴행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게 스테노시스, 뼈가 찬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네, 이게 원인이가. 네, 증상이 이제, 어, 증상이죠. 네, 피로감. 자, 앉거나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이제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쇼핑카트 아니면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죠. 그래서 허리가 젖혀지면서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가 저림, 무감각, 신경이 눌려서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파행은 전다는 거예요. 걸을 때 저는 걸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거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 이제 완화되고 푸트업 조카수는 발목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 이거는 신경에 마비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는 거죠. 발목 당기는 근력이 떨어지는 거. 어, 배변 장애는 마미증후군, 그래서 마안이 뭐니까 말안장에 앉았을 때 말안장에 닿는 내 다리, 내전근 쪽, 다리 안쪽, 그리고 엉덩이 쪽, 이런 부분들이 말안장에 앉았을 때 닿는 부분들이 저린 걸 이제 새들 아네스테시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만미증후군 보통 얘기하면 배뇨장애, 배변장애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리 안쪽 말안장 닿는 부분이 저리거나 배뇨, 배변장애 있으면 당연히 치료 못합니다. 네. 자, 디스크 수술하기 전 사진입니다. 이분이 수술하고 난 뒤에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코어 얘기를 하려고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코어 그러면 코어는 이제 이너 코어랑 아우터 코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코어 그러면 저는 이너 코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너 코어는 뭘 얘기하면 횡격막, 복횡근, 골반 저근, 그리고 허리 쪽에서 다혈근 이렇게 네 개를 이너 코어라고 합니다. 뭐 있다고요? 자,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따라하세요. 횡격막, 복횡근, 골반 저근, 그리고 다혈근. 자, 우리 몸통을 다 싸고 있죠. 횡격막 위에서, 복횡근 앞에서, 다혈근 뒤에서, 골반 저근 바닥에서. 이게 이렇게 몸통을 싸고 있어요. 그 네 개가 이너 코어, 코어입니다. 거기서 다혈근이 여기, 요 부분이 다혈근이 붙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 다혈근 상태랑 수술한 이후의 다혈근 상태가 좀 다르죠. 뒤에 사진 볼까요? 자, 수술하기 전 다혈근 사진. 자, 여기 극돌기가 있고 바로 옆에 우리 이제 감자탕 먹을 때 감자탕 뼈에 붙어 있는 살 여기죠. 다혈근. 얘가 수술한 이후에 변성이 돼.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이 부분에 움직임이 없어져요.
디스크 수술하면 디스크 수술한 부위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다혈근이 일을 못 하겠죠. 일을 못하면 우리 근육은 일 못하면 말라요. 팔에 기부스 하고 나면 기부스 풀고 나면 마르잖아요. 디스크 근육도 수분이 속에서 수분이 촉촉하게 차 있어야 돼요. 말라요. 그래서 변성이 돼요. 그러면 변성된 만큼 자기 기능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수술한 부분의 코어 자체에 기능적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운동신경이 눌렸을 때 운동신경이 눌렸을 때 가장 큰 특징이 풋드랍이에요. 발목이 드럽 떨어져. 발목 당기는 동작이 안 일어나는. 근육이 마비된 거예요. 근육이 마비되면 그냥 즉시 수술해야 된다라고 보통은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 났어. 허리에 다쳤어. 근데 발목에 당기는 힘이 안 들어와. 의사가 지켜보자. 그러면 저는 그 병원을 나와서 큰 병원, 척추 전문 병원으로 빨리 가서 MRI를, 응급실로 가서 MRI를 찍자 하고 응급수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포항에 있잖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수술 잘하는 병원까지 가서 대기를 해서 수술 잘하는 의사를 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예약을 잡아서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 좀 못하더라도 포항에서 응급으로 수술하는 게 훨씬 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네. 자,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네. 지금 잠깐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그렇게 조카수가 발행이 될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경의 눌림의 회복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신경이 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눌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디스크가 섬유륜에 염증이 생기면 부어요. 섬유륜에 염증이 생기면 붓거든요. 그 붓기가 신경을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병원에 누워서 그 링거 한 방 제대로 된 거 딱 맞고 소염제 제대로 쓰면 훅 가라앉아요. 붓기가. MRI상에서 디스크가 확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염증 때문에 부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 딱 닿았잖아요. 닿으면 이 신경이 눌리면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면 12시간 안에 약 잘 쓰면 금방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풋드럼이 생겨도 돌아오는 걸 내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풋드럼이 왔고 다리에 마비가 오고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그러면 그때는 수술하는 게 맞다라고 눌려 있어서 그 눌려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경이 회복되는 시간은 그만큼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목이 안 돌아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완전 눌려서 이제 신경이 자기 기능 자체를 못하게 된다면 신경이 다시 자라야 되잖아요. 신경이 자라는데 하루에 1mm씩 자란다고 해요. 뭐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뭔가 문제가 그래서 발목에서 영향이 갔다면 허리에서 발까지
신경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시기 동안에 근육은 완전히 기능을 못하게 돼버려요. 음.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디스크 환자들을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이제 SLR과 이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아니네요. 10월 9일 한글날은 수업이 없겠죠? 네, 수업이 없고 10월 16일 목요일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